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네, 오늘은 9장, 10장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먼저 9장 하겠습니다. 9장은 제목이 선택된 가축화와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입니다. 여기에 시작을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로 시작을 해요. 우리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소설의 첫 문장을 인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 책들에서 이 문장을 인용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었고, 저 또한 이 책을 읽었는데, 요게 조금 번역이 좀 달라가지고, 제 책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톨스토이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저는 믿음사에서 나온 안나 카레니나 갖고 있는데요. 제 책에는 그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이거를 이렇게 이해했어요.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가정은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 환경이나 상황에 그냥 만족할 줄 알아서 행복한 반면에 불행한 사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를 제각각 찾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 학자들 사이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통계학자나 뭐 이런 분들은 이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더라고요. 성공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만약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실패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공은 수많은 실패 요인들을 모두 피할 때 가능하다.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는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인가 봐요. 근데 제가 소설을 읽었을 때 그리고 톨스토이가 의도했던 게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 저는 이 장에서 처음 한 사실이라 그게 좀 색다르게 와 닿았고요. 그래서 이거대로 이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 요인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해요. 우선 제목 자체가 가축화잖아요. 그러니까 가축화에 성공하지 못했던 그 실패한 요인들을 하나하나 찾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또 여기에서 또 한번 우리 조상들인들의 대단함을 또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 식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수천 종의 식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그 식물들의 특성, 먹을 거, 독이 있는지 이런 거 다 가려냈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심어봐서, 음, 그게 우리 인간들한테 많은 수확량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도 다 실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축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러니까 천년의 세월 동안 인간은 모든 포유류를 대상으로 어떻게든 가축화를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4,500년 전에 이미 포유류 중에 가축화할 수 있는 건 다 한 번씩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우리 인간이 구석기, 신석기인들은 그냥 약간 좀 정체되어 있다, 멈춰 있다, 느리다,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보는 시점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 못지않게 굉장히 먹고 살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현대인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식물을 하고 가축화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영국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야생동물은 한 번쯤 가축이 될 기회가 있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이미 오래전에 가축이 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과거에 어떤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실패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야생 상태로 남아있을 운명인 듯하다. 신석기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못했던 거는 앞으로도 못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축화는 4,500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그때 148종에 달하는 대형 후보종들은 모두 무수한 시름을 거쳤고 그 시름을 거친 아주 몇몇 종들만 지금 가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축화한 대부분의 주요 5종이 지금 아는 거예요. 말, 염소, 소, 돼지, 말. 요 5종이 지금 전 세계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가축들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뭐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 14종이 그나마 대형 포유류 중에는 가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석기 이후로 단 한 종도 가축화에 성공한 적이 없어요. 지금 현대에도 우리가 무슨 유전자 변이를 통해 가지고 가축화를 시도하지만 이 14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새로운 종이 가축화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가축화 실패 요인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가축화할 수 있는 대형 포유류의 후보종을 보면 유라시아는 후보종이 72종이고 그 중에서 이제 가축화된 종이 13종입니다. 아까 가축화된 종이 14종이나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13종이나 가축화가 된 거예요. 유라시아에서.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후보종이 51종인데 가축화된 종이 없어요. 0%예요. 저는 이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후보종이 51종이나 되는데 가축화된 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에는 후보종이 24종이었는데 가축화된 종은 한 종.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후보종이 한 종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서 가축화된 종은 한 종도 없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가축화할 수 있는 후보종이 이 유라시아에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도 후보종들이 적다고 할 수는 없는데 가축화되지 못했거든요. 그 못한 이유를 보면은 우선 후보종들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 아프리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거기에 과연 얼마나 우리가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식성이 후보종들의 식성을 보면 식성이 초식이어야 하고 그리고 약간 덜 먹어야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사료로 많이 돈이 들기 때문에 그 동물을 우리가 키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식성이 까다로우면 안 돼요. 코알라나 팬더 같은 경우에는 우선 특정한 식물의 것만 먹거든요. 이런 동물을 키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초식이어야 되고 뭐 사자나 맹수 같은 동물을 키우다가는 그 키우는 사람이 위험을 당하기 때문에 우선은 초식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성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성장 속도. 성장 속도가 느린 동물은 탈락이에요. 고릴라, 코끼리 같은 경우는 한 10년이 넘어간다고 해요. 다 클 때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키우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성비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군은 탈락됩니다. 그리고 감금 상태에서 번식시키는 문제. 감금 상태에서도 번식력이 있어야 되는데 특정 동물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켜본다던가 이제 영역이 넓지 못하면 어, 그 번식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치타나 비쿠냐, 아니 라마의 일종인데 이런 동물들도 탈락이 됩니다. 그다음에 골치 아픈 성격, 성질이 거칠고 사나운 동물은 탈락이 돼요. 회색곰이나 아프리카 들소, 야생 당나귀, 얼룩말은 성질이 거칠고 사납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겁먹는 버릇, 그러니까 겁이 너무 많아서 겁을 먹으면 어디 자꾸 들이박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가 깨져도 깨지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가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사회적 구조, 이제 무리 속에서 우열 위계가 발달된 동물들은 가축화하기 좋은데 그렇지 않은 동물들은 가축화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동물의 특성 때문에 가축화할 수가 없었어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후보종들 문제로 가축화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라시아에서 가축화된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들을 가축화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라시아에 있던 동물이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적응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 전파되지 못했던 이유를 찾아보니까 가축화된 말이 서아프리카 너머로 전파되지 못한 이유는 그 체체파리라고 트리파노 소마성 질병, 기생성 원충인 트리파노 소마성의 감염증의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다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요. 적응을 못해서 다 전파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축화에 실패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유라시아에서 인류의 문명이 발달을 했고 그들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니까 유라시아의 가축화가 그리고 식물화가 그들의 인류 문명의 가장 큰 성공의 요인인데 이런 가축화에 성공한 이유는 유라시아인이 다른 대륙 사람에 비해 가축화할 만한 대형 야생 초식성 포유류가 훨씬 많았다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이 포유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축화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결론이 아주 간단하죠? 네. 톡톡님 여기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어, 아까 가축화되는 동물들의 이제 특성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일단 사회적 구조 부분에서 이제 위계 질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동물들이 이제 가축화하기가 쉽다라는 이 부분에서 약간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일단 사회를 봤을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나 조직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그 사람들을 어떠한 지도자가 나타날 때 이끌고 가기가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가축의 입장에서는 나쁜 거잖아요. 인간에게 이용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사회에서 보면 조직이 개인을 이끌고 사회가 개인을 이끈다기보다는 반대의 경우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개인의 어떤 특성이나 능력이 있으면 반대로 조직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또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해가는데 아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또 막 책도 읽고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순응하는 이렇게 가축화가 되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어, 이 순응하지 않고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한 가지 조금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한 6천 년, 7천 년이 지났을 때 인간이라는 종이 지금의 우리를 바라봤을 때
왠지 이 가축화에 대한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는 이 동물을 길러서 먹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바라봤을 때, 그때의 호모사피엔스는 아직도 동물들을 가축화해서 고기를 먹었다. 근데 그 시기부터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미개한 것으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심각한 환경 오염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먹었다고 하면서 하지만 그때부터 인간은 이 가축화된 고기를 먹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술할 것 같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구석기인들이 그 수많은 종에서 가축화할 수 있는 종을 찾은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가축화하지 않은 동물을 먹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갑자기 말을 하면서 말을 했던 게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구석기인, 신석기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신석기인들이, 예, 가축화에 성공했다. 네. 음, 네. 그러면 10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장, 대륙의 축으로 돈 역사의 수레바퀴. 저는 이 장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지역, 기후, 이렇게만 생각해 봤지, 이게 위도의 동서축, 남북축,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시, 이 부분은 좀 신선하더라고요. 뭐, 내용이 특별할 건 없는데, 이게 축의 방향,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신선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선은 유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동서로 이렇게 쭉 길죠.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를 보시면, 남북 방향으로 화살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남북 방향으로 축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도에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이게 축의 방향을 그려놨냐? 이게 이제부터 설명할게. 식량 생산이 가장 신속하게 전파된 경우는 바로 이 동서축, 종서축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반대로 식량 생산이 느리게 전파되었던 것은 남북축. 자, 이렇게만 설명하고 이제 자세하게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농작물이 왜 그렇게 전파 속도가 빨랐을까? 이 책의 첫 질문이 얄리가 제레드 다이아몬드에게 왜 인류의 문명은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빨리 발달이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럽이 속해 있던 그 유럽의 문명의 시초인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농작물은 왜 그렇게 전파 속도가 빨랐을까? 라고 질문을 하면 유라시아의 동서축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 동서축은 같은 위도상에 동서로 늘어져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면 낮의 길이가 똑같고 계절의 변화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 위도가 같으면 질병, 기온과 강수량의 추이, 생식지나 생물의 붕괴 등이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식물의 발화, 성장, 질병에 대한 저항력 등은 바로 그 기후 같은 특성들에 적응을 하고 있고요.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그 위도와 관련된 기후 특성에 적응을 하고 있어요. 아까 구장에서 가축화에 실패한 원인으로 그 기후 때문에 그 채채파리에 적응하지 못한 가축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후가 바로 이 위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식물, 동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가축 작물이 서쪽과 동쪽으로 그렇게 빨리 전파된 이유는 결국에 같은 위도상 지역의 기후에 이미 잘 적응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같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물, 가축화뿐만 아니라 위도에 따라 기술과 발명품의 확산 정도가 달랐어요. 예를 들어 이제 바퀴 확산 같은 경우를 보면 BC 3000년경에 서남아시아 또는 그 부근에서 발명된 바퀴는 동서로 신속하게 전파되어 불과 수세기 동안 유라시아의 많은 지역으로 전파됐거든요. 근데 반면에 선사시대에 멕시코에서도 바퀴가 발명이 돼요. 빨리 발명이 되죠, 선사시대니까. 근데 독립적으로 발명되었던 이 바퀴가 안데스까지 남아하지 못해요. 거리가 굉장히 짧잖아요. 멕시코에서 안데스까지는 거리상 그렇게 멀지가 않은데도 확산이 안 됩니다. 문자 확산 같은 경우를 보면요. BC 1500년 이전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서부에서 개발된 알파벳의 원리도 약 1000년 동안 서쪽으로는 카르타고까지, 동쪽으로는 인도 아대륙까지 전파가 되거든요. 그런데 선사시대에 중앙아메리카에서 꽃을 피웠던 문자 체계들은 그로부터 적어도 2000년 동안은 안데스 일대에 도달하지 못해요. 왜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그렇게 동서와 남북의 축이 그렇게 차이가 큰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기후 때문은 식물과 가축이 적응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 치자. 그런데 왜 사람이 움직이는 이 기술과 발명품도 남북축 때문에 이동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인간도 기후,
먹거리 때문에 이동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인간도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연결이 돼 있어서 내가 먹고 살 수 없는 곳에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기술과 발명품도 확산되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해와 문자는 농작물처럼 위도나 낮의 길이 따위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인 관계는 있다. 특히 식량 생산의 체계와 결과의 매개물 역할을 했다. 최초의 바퀴는 농산물을 운반하는 소달구지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초기의 문자는 엘리트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이들을 먹여 살린 것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 계층이었고 문자는 이미 경제적, 사회적으로 복잡해진 식량 생산 사회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뭐 설명을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결국에 인간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인간이 거기에 정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쓰는 바퀴와 발명품들이 확산이 되지 못한 걸로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이 써야 그 소달구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인간이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이 먹을 것이 없는 곳에는 정착을 할 수가 없었던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의 결론을 보면은 식량 생산, 기술 및 발명품 등의 확산 방향을 종합적으로 보면 인류 문명은 동서축을 중심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음,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에 대해 역시 보는 시각이 넓기 때문에 학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기후라는 거를 조금 뛰어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크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똑똑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똑선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학교 다니니까 학교에서 이 논문을 같은 거를 이제 쓰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논문을 쓰려고 하면 이런 이론이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말하는 것이 문명의 확산은 남북축보다 동서축이 더 유리했다. 라는 그런 자기만의 주장이 한 가지가 있어야 논문을 쓸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 경험을 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제 논문을 써본 적이 없고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생소하지만 이런 어떤 연구를 하는 분들은 항상 자기만의 그 이론들이 한 가지 이상이 논문을 쓸 때마다 계속 하나씩 쌓여갈 거 아니에요. 이분은 워낙 유명한 석학이다 보니 자신이 공부하고 그런 주장하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집대성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놀랍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이번 장 특히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총균세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10장에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기존에 계속 읽었었던 것이 이제 작물화, 가축화 그 두 가지였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에 대한 결론도 그저 그냥 그 지역에 유리한 가축의 종과 식물의 종이 있었기 때문에 발달했을 뿐이다라는 것도 이분의 하나의 이론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 균에 대한 것들을 읽게 될 텐데 거기서도 또 아마 이분의 또 자기가 발견한 이론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이 되게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지? 또한 그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론화시킬 수가 있지? 이런 것이 되게 신기하고 재밌게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에서 가축화 부분에서 가축을 기르는 그 가장 중요한 이점 중에 하나가 가축에서 나오는 병원균. 이 책이 총균세, 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균이 어디서 나냐면 가축에서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가축이 주는 악, 악, 안 좋은 면이 아니라 좋은 면으로 그거를 봤다라는 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 부분도.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